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형제자매가 아무렇지 않게 집안 사정을 묻는 순간 마음 한쪽이 조용히 식어 내려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묻는 말이라고 해서 모두 대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배웁니다. 밥상 앞에서 전화기 너머에서 명절 끝 무렵 현관에 서서 누군가 요즘 집안은 괜찮아. 돈은 좀 모아놨어. 자식은 아직도 그러니? 하고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은 평범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에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서울의 밤일 것이고, 누군가는 부산의 새벽일 것이며, 누군가는 먼 타국의 조용한 방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해받지 않으려면 다 말해야 하고, 가족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하고, 형제 자매에게까지 입을 닫으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짧게 말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집안의 형편, 배우자와의 다툼, 자식의 문제, 병원비, 빚 이야기, 마음고생까지 줄줄이 흘러나옵니다. 말하는 동안에는 이상하게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옵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어떤 설명은 이해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나를 판단할 재료를 쥐어줍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내 마음보다 내 약한 자리를 기억합니다. 내가 사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는데 상대는 다음 모임에서 은근히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고 털어놓았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네가 애를 너무 봐줬지라는 말로 되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걱정처럼 들렸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되고 비교가 되고 때로는 가벼운 우월감이 됩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이런 일은 더 서늘합니다. 남이면 애초에 조심합니다. 이웃이면 어느 선에서 멈춥니다. 친구에게도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피를 나눈 사이라는 이유로, 어릴 적 한 집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우리는 자꾸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내 형제인데, 그래도 내 동생인데, 그래도 언니는 알겠지 하며 마음의 문을 너무 많이 엽니다. 그러나 가까움이 곧 안전함은 아닙니다. 함께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내 아픔을 존중하는 법까지 배운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가족일수록 서로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람은 자기가 아는 약점을 통해 상대를 쉽게 내려다 보기도 합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무심히 묻습니다. 너희 집은 요즘 돈 문제 좀 나아졌니? 그 자리에는 조카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사돈 이야기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웃으며 아니 뭐 조금씩 갚고 있지 하고 넘기려다 괜히 더 설명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누구 탓인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까지 말합니다. 그 순간에는 성실하게 대답한 것 같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 있는데 조금 전 내가 너무 많이 말했구나 하는 생각이 뒤늦게 올라옵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는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속을 보여준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이 바로 존중이 조금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해서 다 알게 되면 더 조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당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많이 알수록 더 쉽게 끼어들고 더 쉽게 훈수하고 더 쉽게 판단합니다. 내가 다 아는데라는 말은 때때로 사랑의 말이 아니라 통제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을 끝까지 설명하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정직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문을 스스로 열어두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말하지 말라는 뜻이 마음을 닫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형제자매와 나누고 싶은 옛 기억도 있고 어려운 일을 함께 의논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대화와 나를 가볍게 만드는 대화를 구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는 것과 내 약점을 넘겨주는 것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가 집안 사정을 캐물을 때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것은 대답의 내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당황해서 줄줄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해하며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천천히 정리하고 있어 정도면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짧게 말한다고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다 말하지 않는다고 가족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삶을 가볍게 내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은 결국 알게 됩니다. 내 사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반드시 내 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설명을 줄이는 일을 냉정함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것은 차가워지는 일이 아니라 늦게라도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일수록 처음에는 이 짧은 대답이 낯설고 죄책감이 들고 괜히 서운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내 이야기를 다 내어주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작은 기둥이 생깁니다. 그 기둥은 말합니다. 나는 내 집안의 사정을 함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나는 내 아픔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관계 안에서 잃어버렸던 무게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문을 열어두면 언젠가는 그 문으로 바람이 아니라 먼지가 들어옵니다.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참 묘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도 형제 앞에서는 말해도 될 것 같고 오래 묵은 사정도 너는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꺼내게 됩니다. 어려서 같은 밥을 먹었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서로의 어린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 관계에는 남들이 모르는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 앞에서 방심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방심한 자리에서 꼭 상처가 생깁니다. 남에게는 조심해서 건네던 말을 가족에게는 너무 쉽게 내어주고 남에게는 감추던 사정을 가족에게는 설명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믿어온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고 피부티끼리 다 알고 살아야 편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늘 옳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생활의 모든 사정을 들여다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자매라고 해서 내 부부 사이의 말 못할 틈, 내 자식의 흔들림, 내 돈의 흐름, 내 건강의 불안까지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과 접근권은 다릅니다. 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정을 캐물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가 웃으며 묻습니다. 요즘 너희 집은 어떻게 돌아가? 말투는 가볍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과일을 깎으며 명절 음식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서 아주 평범하게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이상하게 많은 문이 달려 있습니다. 돈은 괜찮은지, 부부 사이는 어떤지, 자식은 제대로 사는지, 집은 누구 명예인지, 부모님 일에는 얼마나 보탤 수 있는지, 질문 하나가 단순한 안부처럼 보이지만 대답을 시작하는 순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짧게 넘기려 해도 상대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진짜로 솔직히 말해봐. 그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솔직해야 할 것 같고, 피하면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괜히 형제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 같아 미안해집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내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남은 한번 듣고 잊을 이야기도 형제 자매는 오래된 가족사와 엮어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 어릴 때도 네가 참 그런 식이었지. 네 자식도 결국 너 닮은 거야. 이런 말은 그냥 의견처럼 들리지만 사람 속을 깊게 긁습니다. 형제 자매는 나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성격으로 묶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잠깐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내 삶 전체를 아는 사람처럼 판단합니다. 그것이 가족 사이에서 설명이 위험해지는 까닭입니다. 가족의 친밀함은 때때로 허락 없이 선을 넘는 명분이 됩니다. 내가 남이니라는 말이 나오면 대화는 이상하게 불리해집니다. 내가 더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말 앞에서는 입을 닫는 사람이 매정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깊은 관계는 묻는 만큼 다 대답하게 만드는 관계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걱정한다는 이유로 캐묻지 않고 궁금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뒤지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생활을 평가하지 않는 관계가 진짜 가까운 관계입니다. 가까움이란 상대의 방안까지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태도입니다. 집안 사정은 생각보다 쉽게 흘러갑니다. 한 사람에게 말한 이야기가 다른 형제에게 넘어가고 형제의 배우자에게 전해지고 어느새 조카들 귀에도 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족 모임의 공기 속에 떠다닙니다. 누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눈빛이 달라지고 농담의 결이 달라지고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도 묘한 우위가 생깁니다.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지만 속으로는 느낍니다. 내가 그날 너무 많이 말했구나.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다음에 만날 때 편하지 않고 전화가 와도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존중이 무너지는 일은 큰 싸움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질문에 너무 많이 대답한 뒤에도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내 사정의 문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을 끊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주지 말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정과 사정, 공개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은 나눌 수 있어도 내 집안의 깊은 사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밥은 함께 먹어도 되고, 안부는 나누어도 되고, 어린 시절 이야기에 함께 웃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흔들린 자리, 내 돈이 약해진 자리, 내 자식이 아픈 자리까지 모두 열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은 설명의 자리가 아니라 보호의 자리입니다. 성숙한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누가 깊이 캐물을 때 큰 소리로 손을 긋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어. 자세한 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걱정은 고맙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상대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 변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삶의 문을 지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불편해도 점차 그 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아무 문이나 열리던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한다는 것은 차갑게 사는 법이 아니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법입니다. 너무 많이 말해서 멀어지는 관계도 많습니다. 다 알아서 함부로 대하게 되는 사이도 많습니다. 적당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말하지 않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내가 나로 남고 상대도 나를 함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 후반부 인생에서 필요한 관계는 모든 것을 들춰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닫힌 문을 인정하면서도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한 문장에서 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말보다 그 말을 꺼내는 마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어떤 사람이 묻느냐에 따라 따뜻한 안부가 되기도 하고 조용한 간섭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집안은 괜찮니? 라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정말 걱정되어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을까봐,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봐 조심스럽게 살피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이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걱정의 옷을 입고 있지만 안에는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도움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안에는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은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내 삶의 안쪽을 들여다보고 싶은 호기심일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질문을 들을 때 대답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누가 물으면 곧바로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집안이 엉망으로 보이지 않게 최대한 자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압니다.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서 곧장 마음의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질문의 모양이 아니라 질문의 방향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묻는지 아니면 내 사정을 알아낸 뒤 자기 판단을 얹으려고 묻는지 혹은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말할 이야기거리를 찾는지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명절 뒤 설거지를 하다가 형제가 묻습니다. 네 자식은 아직도 직장 문제로 힘들어? 말투는 낮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 애는 그래도 요즘 자리를 잡아서 다행이야. 이때 당신의 마음은 조금 식습니다. 처음 질문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곧 비교의 그림자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날은 전화로
집 대출은 이제 다 갚았어? 하고 묻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면 상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렇지. 그러나 사람의 촉은 압니다. 그냥 궁금한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지, 왜 대답하고 나면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드는지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질문 뒤에 마음을 보라는 것은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경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예의 바른 사람이 되려고 자기 감각을 눌러왔습니다. 불편한데도 괜찮은 척했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도 웃으며 대답했고, 선을 넘는 질문을 받아도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이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투, 눈빛, 질문의 순서, 묻는 자리, 그 모든 것이 합쳐져 마음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자기 기준 안에 넣으려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오래된 서열과 비교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부모에게 더 인정받았는지, 누가 돈을 더 모았는지, 누가 자식을 더 잘 키웠는지, 말로는 꺼내지 않아도 마음 밑바닥에 남아있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을 캐묻는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때로 내 삶을 상대의 저울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더 많은 무게추를 얻게 됩니다. 내 사정, 내 변명, 내 아픔, 내 계획까지 모두 상대의 판단 재료가 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설명은 끝났지만 상대의 시선이 내 안에 남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형제에게 말하지 않을까? 다음에 또 그 이야기를 꺼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밤늦게 조용히 올라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짧은 순간에도 세탁기를 돌리다가도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볼 때도 그 말이 떠오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약한 자리를 너무 자세히 알려주었다는 후회는 오래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의 후회가 아니라 내 품위가 조금 헐거워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상대가 요즘 돈은 괜찮아? 하고 물으면 마음속으로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말해도 안전한가?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를 더 존중할 사람인가? 아니면 더 쉽게 판단할 사람인가? 그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길게 말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어.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짧게 닫아도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함부로 열어두지 않는 지혜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한 번 더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해? 내가 남이야. 이 말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이 아니라는 말이 내 속을 다 볼 권리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물어야 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가 말하지 않겠다고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키우지 마십시오.
조용히 대답하면 됩니다. 남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집이라서 그래. 이 한마디에는 싸움도 없고 변명도 없고 단단한 선만 있습니다. 질문띠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걱정과 간섭을 구별하고 호기심과 사랑을 구별하고 가족이라는 이름과 존중이라는 태도를 구별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모든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제자매의 질문 앞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내 집안의 사정은 남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무게이고 내가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삶의 안쪽입니다. 그 안쪽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늦은 나이의 품위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할 때는 내 마음을 풀려고 한 말이었고 답답함을 조금 덜어보려는 말이었고 형제 자매니까 이 정도는 알아도 된다고 생각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하고 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참 뒤에야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때때로 말하는 순간보다 말하고 난 뒤에 더 정확히 압니다. 내가 방금 위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내 속을 너무 깊이 보여준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 뒤늦은 감각은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물 한 잔을 마시려고 부엌불을 켜는 순간, 잠자리에 누워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내가 왜 거기까지 말했을까? 그 후회는 단순히 말을 많이 했다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 사정이 내 손을 떠났다는 느낌입니다. 형제에게 털어놓은 집안 이야기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어떤 말투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지, 다음 가족 모임에서 어떤 눈빛으로 되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즘 좀 힘들다고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저 집은 아직도 힘든가 봐 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걔는 자식 문제로 늘 속을 썩더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빠듯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상대는 나를 볼 때마다 형편의 눈금부터 떠올릴 수 있습니다. 설명은 길었지만 상대에게 남는 것은 내 마음의 복잡함이 아니라 내 약한 장면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한 뒤 찾아오는 후회가 더 아픈 이유는 그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잘못 말했으면 안 보면 그만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명절에 다시 만나고 부모님 일로 다시 연락하고 누군가의 장례나 생일, 병원 문제로 다시 마주칩니다. 그때마다 내가 말했던 사정이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내 안에서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겠지. 나를 속으로 불쌍하게 보겠지. 다른 형제에게도 말했을까? 이런 생각은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관계 안에서 편하게 앉아있지 못하게 하고 웃으면서도 속은 움츠러들게 합니다. 어느 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무심히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요즘 사정이 좀 나아졌나 보다. 그 말은 악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순간 숟가락을 멈춥니다. 모두가 들었는지 확인하게 되고 얼굴에 웃음을 붙이면서도 마음 한쪽은 서늘해집니다. 또 어떤 날에는 형제가 전화 끝에 말합니다.
네가 그때 말했잖아. 집안이 좀 어렵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꺼낸 말이니까 상대가 기억하는 것을 탓하기도 어렵고 내가 설명했으니 상대가 아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상대에게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내 입을 지키지 못한 나를 탓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정적 후유증입니다. 캐묻는 사람보다 다 말해버린 내가 더 오래 괴로워집니다. 상대는 질문하고 지나갔을 뿐인데 나는 그 대답의 그림자 속에 오래 머뭅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해도 밤이 되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그날의 대화가 다시 들립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지? 조금만 짧게 대답할 걸. 그냥 괜찮다고 하고 넘길 걸. 이런 후회가 반복되면 사람은 형제자매를 만나는 일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만나기 전부터 무엇을 묻지 않을까 긴장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방어할 말을 준비합니다. 관계가 따뜻한 자리가 아니라 시험 보는 자리처럼 느껴집니다. 존중을 잃는다는 것은 꼭 누군가 큰 소리로 나를 무시할 때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속을 너무 많이 내어준 뒤 스스로 내 자리를 좁게 느낄 때도 존중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사람 마음의 진실은 한 번 내어준 이야기가 다시 비밀이 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돈 이야기, 부부 사이 이야기,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부모님 부양 문제처럼 집안 깊은 사정은 한 번 밖으로 나가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나를 전과 같이 존중할 사람인가? 나중에 이 말이 내게 돌아왔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만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으면 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어든 말 사이로 내 중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부터는 후회가 오기 전에 멈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나무라지 말고 잠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해받고 싶어서 설명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말했고, 억울하지 않으려고 변명했고, 가족에게라도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털어 놓았습니다. 그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가 집안 사정을 캐물을 때 내 안에서 설명이 길어지려는 순간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차 한 모금을 마시거나 시선을 잠시 낮추거나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단정히 말하면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말은 되게 짧고 조용합니다. 괜찮아.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 자세히 말하면 오히려 복잡해져.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건 우리 집 안에서 다룰 일이야. 이런 말들은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내 사정을 지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더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같은 온도로 대답하면 대화는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성숙한 경계는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침착함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번 세게 말하는 것보다 매번 조용히 멈추는 것이 더 큰 힘을 냅니다. 다 말한 뒤 찾아오는 후회를 여러 번 겪은 사람은 어느 날부터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순간의 외로움이 밀어올린 말인지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 내 약한 곳을 보여주는 것인지
이 구별이 생기면 삶이 조금 단단해집니다. 형제 자매를 볼 때도 덜 흔들립니다. 묻는 말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정한 만큼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마음이 다릅니다. 오늘은 내 사정을 지켰구나. 오늘은 내 입으로 내 품위를 허물지 않았구나. 그 조용한 안도감이 쌓이면 사람은 늦은 나이에도 다시 자기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밀쳐내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이 함부로 밟히지 않도록 조용히 문턱을 만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경계라는 말을 차갑게 생각합니다. 가족 사이에 무슨 선이 있느냐고, 형제 자매끼리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명하고 끝까지 이해시키려 하고 상대가 더 묻지 않을 때까지 대답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선이 없는 관계가 더 따뜻한 것이 아니라 선이 없는 관계가 더 쉽게 상처를 만듭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디까지 들어와도 되는지 서로 알아야 오래 갑니다. 아무 때나 묻고 아무 데나 끼어들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집안 깊은 곳을 들추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형제자매가 집안 사정을 캐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습관은 설명으로 방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네가 오해할까 봐 말하는데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대화의 중심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나는 내 삶을 해명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나는 더 성실해지는 것 같지만 관계 안의 위치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명은 늘 상대의 허락을 기다리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왜 자식 문제가 그렇게 되었는지, 왜 돈이 그리 흘렀는지 계속 설명하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평가 앞에 제출하는 것처럼 됩니다. 짧은 장면 하나만 떠올려도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전화로 묻습니다. 요즘 집안일은 어떻게 정리됐어? 지난번에 말한 그 문제 말이야. 당신은 순간 마음이 굳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데 또 피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직 완전히 된 건 아닌데 사실은 하고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는 길어집니다. 상대는 중간중간 그러니까 내 말은 하며 끼어듭니다. 전화가 끝난 뒤에는 몸에 힘이 빠집니다. 대단한 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하루가 무겁습니다. 이것이 설명으로 선을 대신했을 때 생기는 피로입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지킨 것은 별로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문을 열어준 느낌이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설명 대신 선을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선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호함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고 말의 끝이 흔들리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자세히 말하지 않을게. 이 한마디면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왜냐고 물으면 우리 집안에서 정리할 일이야 라고만 덧붙이면 됩니다. 더 이상 이유를 길게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를 많이 붙이는 순간 상대는 그 이유를 반박할 틈을 찾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알아야지.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말해봐. 이런 말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애초에 설명의 문을 너무 넓게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숙한 경계는 상대를 무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내 자리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누군가 너희 집은 요즘 돈 문제 괜찮아? 하고 묻는다면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얼굴을 굳힐 필요는 없습니다.
큰일 없이 지내고 있어. 이런 이야기는 밥 먹는 자리에서 길게 하지 말자. 이렇게 가볍고 단정하게 넘기면 됩니다. 자식 문제를 캐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자기 길을 찾아가는 중이야. 자세한 이야기는 아끼고 싶어. 부부 사이를 묻는 질문에는 사는 일에는 다 조금씩 있지만 우리가 알아서 맞춰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말들은 거칠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지만 더 들어오지 말라는 뜻은 확실히 전합니다. 관계의 진실은 처음부터 선을 세우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쉽게 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허용된 만큼 들어옵니다. 매번 자세히 말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침묵하면 상대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 많이 허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한 공기가 흐릅니다. 형제가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아끼니?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변명하지 말고 조용히 웃으며 말하면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집안일은 조금 조심해서 말하게 되더라. 이 말에는 비난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선을 세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분노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세게 터뜨리고 싶어집니다. 왜 남의 집 일을 그렇게 캐물어? 당신이 뭔데 자꾸 물어? 이런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당하고 여러 번 후회하고 여러 번 가볍게 여겨졌다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러나 후반부 인생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도 품위를 잃지 않는 말입니다. 차갑게 끊어내는 것은 순간 시원할지 몰라도 오래 남는 무게는 침착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응은 짧고 낮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한 번 더 물으면 같은 온도로 다시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 또 묻는다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 더 밀고 들어오면 걱정은 고맙지만 이건 내가 정할 문제야. 같은 말을 조금씩만 바꾸어 반복합니다. 흔들리며 길게 설명하지 않고 화내며 관계를 부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겁이 많아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중심의 무게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내가 너무 야박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감각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지켰다는 감각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만큼 내 속을 내어주지 않았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만들지 않았다는 안도감입니다. 이 안도감은 작지만 깊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킨 날 밤에 누워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예전처럼 대화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내 사정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아도 내 집안의 문을 닫을 수 있다. 설명 대신 선을 세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하면 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상대는 서서히 알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함부로 캐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웃고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문턱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는 것을, 짧게 말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부터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 더 적게 설명하지만 더 덜 상처받고, 더 조용히 말하지만 더 선명하게 존중받는 쪽으로 천천히 옮겨갑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못하는 약함이 아니라 더는 내 삶을 아무 자리에서나 펼쳐 보이지 않겠다는 조용한 힘입니다. 젊을 때는 침묵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굳어질 것 같고, 상대가 제멋대로 판단할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묻는 말마다 답하고, 오해가 생기기 전에 먼저 풀어놓고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 지나온 사람은 압니다. 어떤 오해는 설명해도 풀리지 않고, 어떤 판단은 해명할수록 더 깊어지며,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말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흔들리느냐를 보고 나를 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제자매가 집안 사정을 캐물을 때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때로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정보다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당황하는지, 얼마나 쉽게 속을 내어주는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형제자매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는 묘한 힘의 흐름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깊이 묻고 내가 급히 설명하고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판단하는 구도가 반복되면 관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위아래가 생깁니다. 나는 내 삶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상대는 내 삶을 평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흐름을 멈추는 가장 단정한 방법이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이라고 해서 입을 꾹 다물고 상대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품이 있는 침묵은 거절과 다릅니다. 그것은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가 그 일은 결국 어떻게 됐어? 하고 물었을 때 잘 정리하고 있어 라고 답하고 멈추는 것. 자식 일은 아직도 골치 아프니 라는 말에 아이도 자기 몫을 배워가는 중이야 라고 말하고 더 붙이지 않는 것. 너희 집 사정은 왜 그렇게 복잡하니? 라는 말에 잠깐 웃고 사는 일이 다 단순하지만은 않지라고 넘기는 것. 이런 짧은 침묵은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내 안쪽을 닫아줍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다 보여주는 사람보다 조금 남겨두는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모든 감정을 설명하고 모든 약점을 해명하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쉽게 의견을 얹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했네.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내가 보기엔 말이야. 그러나 조용히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훈수를 두기 어렵습니다. 정보가 적어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삶을 함부로 내놓지 않는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비밀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허투루 다루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차이는 금방 드러납니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내 집안 사정을 묻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신은 오래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괜찮아,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어 라고만 말합니다. 잠시 공기가 멈춥니다. 상대는 한 번 더 묻고 싶은 얼굴을 하지만 당신이 더 말을 보태지 않자 대화는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부엌 불을 끄고 조용한 방에 앉았을 때 마음이 전과 다릅니다. 대단한 승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덜 지친 느낌이 듭니다. 내 속을 다시 주워 담느라
밤새 뒤척이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이 품이 매번 묻는 말에 흔들리고 설명하고 후회하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신뢰를 잃습니다. 나는 왜 또 그랬을까? 나는 왜 입을 지키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자기 앞에서도 작아집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말을 멈추는 경험이 쌓이면 내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나는 내 사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상대의 질문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생기면 얼굴도 조금 편안해지고 말투도 낮아지고 대화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은 상대가 흔들릴수록 더 밀고 들어가고 상대가 차분할수록 스스로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말을 많이 하면 상대는 더 물어도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변명하듯 설명하면 상대는 자신에게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내가 짧고 안정적으로 대답하면 상대는 더 들어갈 명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흐름을 다시 세우는 방식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안정되면 상대도 그 안정의 경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침묵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묻는데 대답을 줄이면 죄책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하면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된 것 같고 가족 사이를 내가 망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안의 모든 사정을 말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가까움이 아닙니다. 내가 침묵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라면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언제나 설명하는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덜 말해도 존중받고 다 드러내지 않아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깊이 캐물을 때 잠깐 웃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해. 그리고 정말 길게 하지 마십시오. 말끝에 미안함을 너무 많이 붙이지 말고 표정을 굳히지도 말고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도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품위는 거창한 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순간,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내 삶을 보호하는 순간, 내가 상처받았는데도 거칠어지지 않는 순간에 생깁니다. 침묵이 쌓이면 관계 안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하지만 곧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조용한 중심이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중심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함을 오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중심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남도 나를 조심히 대합니다. 내가 내 사정을 소중히 여겨야 남도 그것을 가볍게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침묵을 빈자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침묵 안에는 당신이 지켜온 세월, 당신이 더는 잃고 싶지 않은 품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거리는 필요합니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에게는 오히려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 거리가 없어서 따뜻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오래 따뜻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 한 방에서 자고 같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고 부모의 눈치를 함께 보며 자랐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 다른 집의 사람이 됩니다. 각자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빚과 저축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그 집만의 사정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릴 적처럼 서로의 생활을 다 들여다보려 하면 관계는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형제자매와 거리를 두는 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가? 형제끼리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래도 남는 건 형제뿐인데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둔다는 것은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안부를 묻고 큰일이 생기면 도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는 남겨두되 내 집안의 깊은 사정까지 아무 때나 열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끊는 태도가 아니라 관계를 오래 망치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사정들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 부부 이야기, 건강 이야기, 부모님 부양 문제입니다. 이 5가지는 말하는 순간 쉽게 평가가 붙습니다. 돈 이야기는 형편의 비교가 되고, 자식 이야기는 양육의 잘못이 되고, 부부 이야기는 편 가르기가 되고, 건강 이야기는 불안과 동정의 눈빛이 되며, 부모님 문제는 누가 더 했고 덜 했는지 따지는 장부가 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의논하려고 꺼낸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가족 안에서 내 위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짧은 장면은 늘 평범하게 시작됩니다. 형제가 커피를 마시며 묻습니다. 너희 애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 당신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상대가 다시 말합니다. 나이가 있는데 부모가 좀 챙겨야지. 그 순간 자식 이야기는 안부가 아니라 평가가 됩니다. 또 어떤 날에는 요즘 남편이랑은 괜찮아 하고 묻습니다. 말은 걱정 같지만 대답을 시작하면 부부 사이의 균열이 남의 입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때 너희가 좀 더 냈어야지 라는 말이 나오면 형제의 정은 순식간에 계산으로 변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크고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평범한 집마다 조금씩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의 진실은 가족일수록 오래된 감정이 현재의 대화에 섞인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오늘의 나만 보지 않습니다. 어릴 때의 나, 부모에게 더 사랑받았던 것처럼 보였던 나, 반대로 늘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나, 예전부터 돈을 잘 썼다거나 성격이 예민했다거나 고집이 셌다고 기억되는 나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집안 사정을 말하면 상대는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만 듣지 않습니다. 오래된 감정과 기억을 섞어서 해석합니다. 쟤는 원래 저랬어. 또 저러는구나. 그래서 집안이 저렇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형제자매 앞에서 설명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마음까지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는 말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서로에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 상대를 조금 더 한 사람의 어른으로 보게 됩니다. 형제라고 해서 내 뜻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나 역시 상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아니라
내 집을 책임지고 사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서게 됩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후반부 인생의 가족 관계는 어린 시절의 서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른으로 존중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말의 범위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부는 나누되 세부 사정은 줄이고 감정은 표현하되 약한 자리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도움은 요청하되 내 삶 전체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돈 문제를 묻는다면 큰 틀에서는 괜찮아. 자세한 건 우리끼리 정리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자식 문제를 묻는다면 아이 인생은 아이가 풀어가야 할 부분이 많아. 나는 지켜보려고 해 라고 하면 됩니다. 부부 문제를 묻는다면 사는 일은 다 조금씩 있지만 밖에서 길게 말할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하면 됩니다. 이 말들은 다친 말이 아니라 정리된 말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 집의 문턱을 지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말하더니 이제는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긴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우리 집 일은 조금 아끼게 되더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더 붙이면 다시 해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대신 말투에 온기를 남깁니다. 차갑게 끊지 않고 그렇다고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웃을 때는 웃고 도울 일은 돕고 함께할 자리는 함께하지만 내 생활의 중심만큼은 조용히 지킵니다. 가족이라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밝아집니다. 그동안 내가 매정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운 채로 버티느라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제자매에게 덜 말한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말해야 오래 볼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모든 사정을 다 알아야만 가족인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해도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집은 나의 집이고 형제의 집은 형제의 집입니다. 서로의 문 앞에서 안부를 묻되 허락 없이 안방까지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후반부 인생에서 형제 자매와 품위 있게 지내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내 사정은 결국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외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다시 자기 자리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가족이라면 내 어려움을 끝까지 이해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형제자매라면 내 편이 되어줄 것 같고 내가 왜 힘들었는지 설명하면 적어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지나오면 알게 됩니다. 나를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반드시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며 내 이야기를 많이 들은 사람이 반드시 내 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가 지나면 사람은 바깥의 이해보다 안쪽의 중심을 더 믿고 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집안 사정을 캐물을 때마다 흔들렸던 이유는 사실 그 질문이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도 사정이 있었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기 때문에 우리는 길게 설명했습니다. 돈 문제도 자식 문제도 부부 사이의 문제도 부모님을 모시는 과정에서 생긴 억울함도 누군가가 정확히 알아주면 내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설명은
내 상처를 다시 열고 상대에게 내 약한 자리를 보여주고 돌아와서는 나 자신을 더 오래 탓하게 만듭니다. 저녁 모임이 끝난 뒤 집에 돌아와 외투를 의자에 걸어둡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냉장고 소리만 작게 들립니다. 낮에 형제가 던진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너희 집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당신은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힘들었는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이 꼭 필요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해결책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 깊은 곳이 잠시 열렸다 닫힌 느낌만 남았습니다. 이런 밤을 여러 번 지나온 사람은 결국 깨닫습니다. 내 사정을 지킨다는 것은 남을 믿지 않는 일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 마음의 진실은 분명합니다. 누구나 남의 사정을 들을 때 자기 기준으로 듣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 자매라도 내 삶을 내 속도대로, 내 무게대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억으로 나를 보고 그 사람의 상처로 내 말을 해석하고 그 사람의 형편으로 내 선택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길게 말해도 상대가 내 마음의 깊이에 그대로 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더 이상 끝까지 설명해서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말하지 않았다고 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내 집안의 사정을 함부로 흘리지 않고 내 자식의 부족함을 남의 이야기거리로 만들지 않고 내 부부 사이의 상처를 가벼운 농담 속에 내어주지 않고 내 돈의 약한 부분을 판단의 재료로 넘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체면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품위란 부유하거나 완벽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삶을 아무렇게나 설명하지 않는 사람,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남의 손에 함부로 쥐어주지 않는 사람, 미움 없이도 선을 세울 줄 아는 사람에게서 품위는 조용히 드러납니다. 이제 형제 자매가 묻는 말 앞에서 너무 빨리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집안 사정은 좀 나아졌니? 하고 물으면 잠깐 숨을 고르고 말해도 됩니다. 천천히 정리하고 있어. 누군가 자식 문제는 어떻게 됐어? 하고 묻는다면 그 아이도 자기 삶을 배워가는 중이야. 누군가 돈은 괜찮아? 하고 캐묻는다면 걱정해줘서 고마워. 자세한 건 말하지 않을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짧지만 무례하지 않고 따뜻하지만 열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대답을 줄이고 돌아서면 혹시 상대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혼자 방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지켰다는 것을 예전처럼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만들지 않았고 내 사정을 내 손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그 작은 안도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안도감이 아니라 평안의 안도감입니다. 나를 함부로 내어주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고 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성실한 사람이며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내 경계를 지킬 수 있다는 늦은 확신입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말 잘하는 법보다 말 아끼는 법입니다. 설명을 잘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정함은 남겨두되 내 집안의 깊은 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내 삶의 운전대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웃으며 안부를 나눌 수는 있지만 나중에 나를 아프게 할 이야기까지 미리 건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말의 양을 줄이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면 관계는 덜 소란스러워지고 내 안은 더 넓어집니다. 늦은 나이에 필요한 존중은 남이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 밤의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 보면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자리로 돌아옵니다. 형제 자매가 집안 사정을 물을 때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걱정처럼 들리는 질문 속에도 비교와 판단이 섞일 수 있으며 말하고 난 뒤에 후회는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명 대신 선을 세우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이라도 필요한 거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말했던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웠고 억울했고 누군가 내 사정을 알아주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자신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그 방식밖에 몰랐고 그래도 관계를 지켜보려고 애쓴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되고 모든 사정을 가족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말해도 됩니다. 조용히 웃어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 라고 말하고도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안 사정은 남의 판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참아온 마음, 지켜야 할 평안이 담긴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아끼십시오. 덜 설명해도 당신의 진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덜 드러내도 당신의 품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편에 서도 됩니다. 내 경계를 지켜도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아도 됩니다.